네. 6.4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가운데 여야 후보들의 뜨거운 유세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여파 때문에 선거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합니다. 청와대는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로 지명했고 남재전 국정원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장성호 배재대 교수,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와 함께 전국 현안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가장 뜨거운 뉴스죠.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여권은 일단 안대희 후보자를 지명한 이후에 여론의 흐름은 나쁘지 않아서 안도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볼까요? 네. 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입니다. 5월 10일에서 15일에는 46%였는데 5월 19일에서 20일 사이 조사에서는 48%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두 분은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 그리고 김장수 실장, 남재준 원장의 사표 수리가 여권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고 계신지요? 먼저 말씀해 주시죠. 그럼 저는 도움됐다고 예. 봅니다. 뭐 좀 늦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남재준 국정원장 사태는 이미 기정사실화 됐었죠, 사실은. 예. 아마 조금 더 욕심을 냈던 많은 국민들은 이번 기회에 김기춘 비서실장도 같이 물러났어야 된다. 그래서 온전한 박근혜 정부 2기 참모진을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안대희 전 대법관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정을 했는데 이 예. 대목도 박근혜 대통령 쪽에서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카드였죠.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이기에 혁신을 얘기를 해왔고 또 그 더욱이 혁신 중에서도 공직사회, 관료사회 계획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목에서 안대희 내정자를 딱 연결시켜 보니까 그거 괜찮네. 해서 아마 그 최선의 카드는 아니라고 얘기하더라도 차선의 카드는 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예.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상승 올라가는 것이 맞는 얘기죠. 네, 차선의 카드는 됐다고 평가하셨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 38일, 39일째를 지나고 있는데 예. 아직도 구조를 하지 못한 지금 뭐 16분이 아직 저 바닷속에 있는데 사실은 조금 저는 뭐 늦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아직 그 구조가 완료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이 앞으로 나가야 되고 이것을 털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번에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그리고 통치술에 있어서 국면 전환에 가장 좋은 카드는 인적 쇄신 카드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의 원칙과 법과 원칙에 가장 걸맞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정치 쇄신 특별위원장으로서 오랫동안 사실은 많은 토론을 하면서 입을 맞춰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어떤 그 정체성과도 예. 맞고 그리고 현 정국을 타개할 수 있는 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적임자를 저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일정 부분 동반 상승을 하는 그런 지금 아주 인사 카드를 내보였다고 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적절한 카드였다. 두 분이 평가하신 것 같고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세대 간의 차이가 큰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젊은 층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 60대가 많이 다른데 실질적으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지지율이 좀 결집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들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할까요? 예, 50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입니다. 4월 첫 주, 둘째 주에는 72%였는데 5월 7일에서 8일은 57%로 떨어졌다가 5월 19일, 22일에는 68%로 다시 상승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 수준으로 국정 지지율이 올라갔다. 50대에서는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50대 유권자들의 결집, 이런 현상이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네, 그럼요. 제가 50대입니다. 네. 이 여론의 추이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장 교수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예. 이런 겁니다. 지금의 50대는 탈이념적이고 또 여야의 공방전 속에서 뭔가 중심을 잡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그런 세대입니다. 그죠? 예. 옛날에 386, 486 세대가 아직 막 됐고 또 베이비 부모 세대에서 다소 불안한 느낌도 있는 그런 세대들은 지금 60대 이상의 완고한 여권 지지층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렇다고 또 3, 40대의 젊은 층하고는 또 좀 생각이 다른.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체 여론의 추이는 50대 내 손에 있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번에 세월호 참사에서 정부의 대응을 볼 때 한마디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내가 지지했던 대한민국이 이 정도였는가에 팍 빠진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앞서 보니까 72에서 57로 팍 빠진 거거든요. 대통령 지지율을 끌어내린 겁니다. 근데 이번에 또 박 대통령이 후속 대처를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사과를 하고 이제 혁신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신호탄입니다. 아, 이거 괜찮네. 이 정도 그래. 맞아.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68로 또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50대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균형을 잡는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 민심은 50대가 사실상 전체 여론 추이를 좌우하고 있다. 공감이 갑니다. 네. 지금. 네. 동의하십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카타르시스를 50대, 60대가 보여줬다고 봅니다. 60% 이상의 대통령 지지율이 46%까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20%가 떨어지고 그리고 여론조사 응답률에서도 저는 새누리당 지지층들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지를 철회하고 네. 관망 자세로 돌아섰다가 이제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후속 대책이라든가 대책 마련, 인적 쇄신이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본래적인 모습으로 카타르시스가 끝나서 지금 지지 성향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리고 50대, 60대가 플러스 2.5%하고 2.2% 정도 지금 유권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아, 예. 그와 반면에 19세, 20세가 마이너스 1.8% 감소했고 그리고 30대가 마이너스 2.2% 그리고 40대가 마이너스 0.7% 감소를 했기 때문에 이 추세로 가면 이것이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큰 영향력이 끼칠 수 있고 보수층은 결집하고 50대, 60대 장년층도 결집하는 반면에 예. 나이 어린 청년층이라든가 이런 유권자들은 연유가 껴있고 그리고 투표장에 가지 않고 그리고 또 정치적인 무관심층이 좀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방선거 결과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연령대별의 그 결집률 그리고 투표율이 변수가 될 것이 분명할 건데요. 예. 지방선거 앞서서 이번 주에 가장 큰 이슈였던 안대희 전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 네. 청문회가 남지 않았습니까? 네. 청문회 과정에서 야권은 뭐 한번 세게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네. 재산 문제를 갖고 이야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해 7월 변호사 개업 이후에 16억 원의 수입을 올렸고 이 가운데 세금으로 6억 원을 냈고 불우이웃 돕기에 4억 원 정도를 냈다고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순수입이 5억 원 정도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전관 예우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뭐 여러 재산 문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앞서 최소한 지금 안대희 카드는 차선의 카드였다 생각합니다. 왜 최선이 아니냐 하면은 최선은 또 검사 출신을 국무총리로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되죠. 이거 안 됩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경남 PK 아닙니까? 또 PK입니다. 또 거기다가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안대희 내정자는 행정 경험이 전무합니다. 근데 예. 어떻게 행정을 통할 각 부처 장관들 통할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나마 차선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의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지금의 국정 속에서 이거는 이제는 공직사회의 대개혁, 국정혁신 또는 관폐 척결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볼 때는 그 정도는 되겠다 싶어서 차선을 줬는데 그러면 봐보세요. 박 대통령 임기 이제 3년 반 남았습니다. 공직혁신, 관폐 척결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공무원들이 아마 과감하게 반발할 겁니다.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대통령의 임기가 좀 있어야 될 테고 또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지지거든요.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안대희 내정자 본인부터가 공직사회 개혁을 할 수 있는 칼에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본인이 보니까 지난 대법관 임명할 때는 재산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한 9억 정도 신고를 했어요. 또 최근에 보니까 지난해 5개월 동안에 16억을 벌었습니다. 5개월 동안에 16억. 한 달 동안에 1억 2천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전관 예우 아니면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또 대법관을 마치고 개인 사무실 변호사 문 여는 건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근데 문을 열었어요. 더더욱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캠프에 있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5개월 동안에 16억을 받았다. 전관 예우 아니면 불가능한 거를. 자, 그런 본인이 내가 이제 공직사회 개혁에 나가겠다. 공무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박수 치겠습니까? 본인부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적절한 국민의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비판적인 의견도 있으십니다만 네. 일부에서는 뭐 세금을 어느 정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용처도 분명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그렇지 의견도 않습니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세월호 참사는 법의 붕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관폐라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그런 의미에서 결국은 법의 문제가 지금 우리 현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우리 박사님과 저는 좀 의견을 달리하는 것이, 이번 안대희 대법관의 국무총리 지명은 저는 이 시점에서는 최선의 카드라고 봅니다. 아까 16억 원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대기업 임원들이 성과급이 30억, 50억씩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공직자로서의 길을 가는 사람이 30억, 50억을 부도덕하게 받던가, 자신과 노력 없이 치부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물론 본인이 앞으로 인사청문회 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다 밝혀야 됩니다. 밝혀서 팩트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좀 도덕적인 하자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 언론에서 보도해 보듯이 무슨 어려운 곳에 쓰고 세금 내고 직원들 봉급 주고 그 나머지로 수입을 했다면, 저는 그것까지 우리가 하면,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런 것까지 하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는 아니죠. 자본주의 문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아니, 정관예우하고 자본주의하고 무슨 상관이고, 정관예우는 고위공직자가 일종의 법치를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관예우가 말이 정관예우지 뭐 하겠습니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지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다, 고위공직자가 법치의 원칙을 흔들어서 일종의 편지를 봐주고 돈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고위공직자로서 자세가 아닌 거죠. 새누리당도 정치개혁 또는 사법개혁할 때 정관예우 폐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논리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퇴직하려고 내려가가지고 직장 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 자본주의에서. 개혁에는 부적절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이다.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법을 위반했다, 뭐 세금 냈다. 누가 세금 안 냈다 그럽니까? 세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도의적으로, 더더욱이 관폐와 책임이라고 하는 칼을 드는 본인 입장에서 이 대목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본인부터가 청산 대상이에요. 아니,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는 상대제는 차선의 카드로 봤는데, 그리고 청렴한 공직자로 봤는데, 알고 봤더니 5개월 동안에 16을 받았다고 얘기하면 이 국민 감정상, 아, 맞아, 대한민국은 자본주의니까 뭐 돈 세금 냈다니까, 어느 누가 그러겠습니까? 이걸 옹다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재산 문제는 청문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죠. 재산 문제가 아니라 정관예우 문제입니다. 정관예우 재산이 뭐 문제. 500억이 있든 1000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그건 재산 문제고, 5개월 동안에 정관예우를 받았고 대법관 마치고 난 다음에 변호사 문을 열었고, 더군다나 대통령의 정치신 특위위원장 갔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문을 열어서 16월 5개월 동안에 받았다는 것은, 이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면은 상식 밖의 판단인 거죠. 어떻게 그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관예우를 빗대 가지고 어떤 편익을 지금 취했다는 건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100억의 소송이라든가 1000억의 소송을 받았을 때 그 일정 부분 소송의 변호사 비용한 그 퍼센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법하게 받았으면 그것을 전관예우라고 할 수는 없다고 저는 그 보는 겁니다. 정관예우, 아니 100억짜리 소송 가다가 왜 맡깁니까? 개인한테. 그것은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줄을 대기 위해서 1000억원짜리 소송을 대주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요 필요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정관예우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예, 두 분의 의견이 지금 엇갈리시는데, 사실 이 문제 청문회에서 분명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이 검증되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이죠. 서울시장 선거인데,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 그리고 새정치연합의 박원순 후보. 지금 세월호 참사 이전에는 정몽준 후보가 어느 정도 거의 따라갔고, 일부 조사에서는 뭐 앞서는 걸로 나타나다가 세월호 참사를 이후에는 격차가 박원순 후보한테 더 벌어져서 지금은 뭐 격차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정몽준 후보가 35.4%, 그리고 박원순 후보는 51.0%니까 15% 이상 현재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지방선거 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격차 줄어들 걸로 보시는지요? 줄어들죠. 서울시장 선거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선거의 지표상 그 비슷하게 진영 간 싸움으로 갑니다. 아마 3%포인트 이상을 아마 격차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격차가 빠르게 좁혀질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좁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경쟁력이 있는 후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좁히는 것을 0%대로 줄이고 역전시키는 것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정몽준 후보가 이걸 역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죠. 무슨 힘으로 역전시킬 것인가? 무슨 힘으로? 없는 거예요. 정책 능력 별로 아닙니다 보니까. 좁힐 수는 있어도 뒤집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정몽준 후보의 뭔가 카드가 확실히 있으면 지켜보자. 이거라고 역전할 수 있다고 될 텐데 지금 그런 게 없고 예. 무려 15% 이상 난다고 얘기하면은 설사 좁혀지겠지만은 지금 이 정도 이런 방식 가지고는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참신한 어떤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쫓는 입장에서 볼 때 또 집권당 후보입니다. 색깔론 얘기하고 뭐 그래요. 이런 방식 가지고 과연 뛰어넘어서 역전시킬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거의 어렵지 않겠느냐. 수도권 같은 경우는 표의 유동성이 엄청 강하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차례, 세 차례 변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1%, 2%, 3% 예. 그 안에서 당락이 좌우된다고 봤을 때 이번 선거는 조직과 인물 선거로 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정몽준 후보가 과거의 친이계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는 같은 배를 타지 않지 않았었습니까? 지금까지 결국은 정몽준 후보를 당선시키냐 낙선시키냐는 새누리당 당원의 전략적인 선택이 어디로 가냐 저는 그것에 있다고 봅니다. 정몽준 후보를 당선시켰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의 대립각에서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몽준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결집을 해서 레임덕을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판단이 있으면 전략적으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원순 시장을 이번에 타격을 입혀서 차기 대선의 주자의 한 명을 도태시킨다는 그런 전략이 더 앞서면 새누리당 당원들이 결집해서 정몽준 후보한테 이렇게 집중해서 지지해서 나중에 육사지방선 결과가 이기는 선거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서울시장 선거에 새누리당 당원이 왜 중요하죠? 새누리당 당원은 어차피 지금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새누리당 후보 찍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울시장 이거 당내 경선이 아니고 서울시장 선거예요. 서울시장 선거는 서울시의 새누리당 당원들의 의견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전체 시민들 중에서 대야 성향이 강한 지지자를 뺀 중도에 있는 사람들의 싸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누리당 후보들은 투표장에 안 가면 안 갔지 박원순 지지하지 않습니다. 중도와 보수, 진보 각 그렇죠. 계층별로의 어떤 결집도가 분명히 선거 과정에 나타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도에 있는 표들 나는 박근혜 대통령도 지지하지 않지만 야당도 아니다. 세대적 민주라고 정말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가져가는 싸움이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정몽준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를 묻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게 나와야 된다. 뭐 때문에? 정책이 확 들어오면 좋습니다. 또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확 죽으면 좋아. 집권대 하면 힘을 실려 좋은데 아직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 끌어들이는 것이 핵심이지 새누리당 당원들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당내 경선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멀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뭐 그 부분도 일정 부분 인정을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표장에 가되 투표를 안 하는 거죠. 향후 전국을 봤을 때 정몽준 후보가 서울시장이 됐을 때 차기 그룹들이 정몽준 후보를 통해서 힘이 쏠리면 정권의 임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편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네. 빠르게 경기지사 후보 네네. 쪽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남경필 후보, 김진표 후보. 지금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도 역전은 되지 않고 5차 법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걸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걸로 보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죠. 이 판세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전국은 전반적으로 수도권에서는 야당이 압도적으로 앞서야 됩니다. 세월호 전국입니다. 세월호 전국에서 약간 지금 집권대가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훨씬 더 앞서야 되는데 접전을 벌이고 있다고 얘기하면은 야당 후보가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접전이라고 얘기하면은 경기도에서는 남경필 후보가 지금 유리한 구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럼요. 예, 저도 그 남경필 후보 자체가 선거 전략 자체가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가고 있고 그것을 추격하는 김진표 의원으로서는 후보로서는 좀 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여러 가지 전국 현안 짚어봤는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박상병 박사, 장성호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